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청년복지정책,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상 선거전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정도로 지금 날카로운 대립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경기도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예산이 잘못됐다고 무효 소송 제기한 게 있는데, 그건 박근혜 정부 청탁으로 이루어진 청부소송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시장이 남경필 지사 측에 소취하를 요구하고 있죠. 이재명 성남시장 잠시 후에 전화로 만나보고요. 오늘 2부에서는 특별한 순서 마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1987년 10월 19일 바로 오늘 저녁 저희 CBS 뉴스가 부활을 맞았습니다. 1980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조치로 보도 기능을 빼앗겼던 CBS가 7년 만에 어떻게 다시 목소리를 되찾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특집 좌담 마련했습니다. 강대인 미디어 리더스 포럼 공동대표, 대덕대 황우선 교수, CBS의 변상욱 대기자, 세 분과 함께하는 시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성남시에 3대 무상복지가 있죠.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그런데 그 예산을 의결한 것은 무효다라면서 경기도가 지난해 1월, 벌써 한참 됐네요, 대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한테 그 소 취하하라, 그건 박근혜 정부의 청탁하에 이루어진 청부소송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네요. 이재명 성남시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그 3대 무상복지 예산 의결한 게 무효다? 경기도는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 그다음에 예산이 정부의 승낙을 안 받고 마음대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네. 라고 하는 게 이 박근혜 정부의 주장이었고, 예. 그 주장에 따라서 불법이라고 보고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예.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조례나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정부의 승낙을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과거에 이제 소위 관치 시절에는 뭐 시장도 임명하고 자치사무도 전부 다 정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정상적인 자치권이 보장된 나라에서는 예. 자기의 권한과 자신의 재원을 가지고 독자적인 주민복지 사업을 하는 건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이죠. 예. 만약에 이런 것까지 전부 정부가 승인을 한다면, 즉 정부가 마음대로 못하게 할 수 있다면 이미 자치가 아니죠. 예.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가 이제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자체의 조례 제정권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만든 이 3대 복지 예산을, 예, 정부의 동의를 안 받았다. 난 동의해 줄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냥 했으니까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요. 예. 중앙정부는 직접 성남시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 경기도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서 경기도가 결국은 자기들 이해관계도 없는데, 네, 같은 자치단체끼리 그야말로 그 일종의 자해성, 자치권을 침해하는 소송을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경기도도 자치권을 존중받아야 될 자치단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정부의 동의를 안 받았다고 자체적 사무를 마음대로 못하면 자치가 아닌데, 이게 정부의 입장을 두둔해 준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지역 형평성이나 이런 것 차원에서 지자체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 복지부하고 어떤 협의 절차, 그리고 네, 동의를 구하는 절차들은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요. 예. 협의는 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정을, 예, 해야 되니까. 예, 예, 협의와, 예, 조정을 하게 돼 있지, 예, 합의나 승낙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법조문은 매우 중요한 그 문헌에 의해서 해석해야 되는데요. 예. 법조문에 그래서 협의하라고 돼 있죠. 네.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게 해도 안 되고 또 마음대로 해도 안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협의해라라고 돼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조정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조정이 안 되면 어떡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는 거죠. 아하. 이걸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만든 이유는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지나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그 협의 조정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그 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펴온 주장과 지금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주장과 지금 이재명 시장의 주장은 어쨌든 법적 판단은 아직 못 받아본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경기도의 소송은 박근혜 정부의 청부 소송이다. 왜 그런 주장을 하시게 됐나요? 이게 이제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네. 우선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무상교복 이런 조례가 다 만들어졌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용인하고 넘어갔어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이 위법해서 무효라고 예.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는데 예. 그 사이에 정부의 입장이 강경하게 아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니 조례를 제정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예. 갑자기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가 성남을 뭐 악마의 속삭임이라든지 이렇게 저를 비난하고 예.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비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경필 지사가 갑자기 이게 자기 경기도에도 사실은 해가 되는 정부의 조치인데 예. 자치권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경기도는 이해관계도 없는데 정부의 입장에 맞춰서 저희를 소송을 하길래 네. 이거 좀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아하. 저희가 생각했죠. 근데 그 사연을 확인하셨어요? 결국은 그 사연이 얼마 전에 문서로 나온 겁니다. 어떤 문서입니까? 1월 6일, 작년 1월 6일에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문서가 나왔다는 거죠.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그렇습니다. 예.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서 강력 대응할 것 이런 걸 써놨는데요. 강력 대응하라는 지시를 누가 내렸어요? 네, 비서관 회의에서 그런 대응할 것 이런 지시를 했다고 문서가 이제 나와서 이재정 국회의원이 공표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걸 보니까요. 예. 그냥 정책의 차이 아닙니까? 입장의 차이. 예. 국민들의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국민에게 더 이익이 될까 예. 고민인데 예. 무슨 원수 선멸하듯이 적선멸하듯이 이런 적대감 인부도 있어서 저는 일종의 광기 아니냐 이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니까 국가기록원에 가서 이렇게 글로 베껴와서 필사해서 지금 이것저것 밝혀지고 있는 청와대 이 수석비서관 회의록에 또 하나 이게 등장한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2016년 1월 6일 그때는 비서실장 주재회의였어요? 대통령 주재회의였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나온 것만 가지고 보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그게 단순히 이제 내부의 의견 조정 정도였다면 그래도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그 경기도 지사께서 자치단체를 맡고 있는 분께서 갑자기 조례는 문제 삼지 않다가 조례에 의한 예산을 갑자기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좀 모순된 행동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잠깐만요. 2016년 1월 6일 그 회의록에 그게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소송을 한 건 언제입니까? 1월 20일인가 이때쯤 했습니다. 1월 16일인가 뭐 그때쯤 시점이 그러니까 바로 그 회의록 나오고 불과 얼마 안 됐다. 며칠 사이. 네, 그렇습니다. 며칠 사이다. 네. 네. 따라서 아마 이 청와대가 남경필 지사한테 지시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의심하시는 거죠? 지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입장을 따라준 것이겠죠.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가 좀 우회적으로 경기도에 이거 사실 자치권을 서로 수호해야 될 같은 자치단체끼리 소송을 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니 안 했으면 좋겠다고 수차 저도 부탁을 좀 드리고 그랬어요. 지사님한테. 근데 그때 당시에 전에 들은 얘기는 매우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청와대 회의록이 지금 공개된 걸 보니까 바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소송 건 거 아니냐. 그래서 청부 소송 아니냐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해성 청부 소송이라고 제가 자꾸 주장하고 있죠. 네. 그런데 오늘 이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이게 또 쟁점이 됐는데 남경필 지사는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아니 이거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또 박원순 서울시장을 언급하면서 정책을 조금 필요하면 요건에 맞게 수정하면 되는 일인데 왜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느냐. 법과 절차에 위배되는 것 같아서 소송을 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말씀 중에 아마 이랬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는 경기도 청년 정책은 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다. 예. 근데 뭐 성남시도 승인 받으면 되지 않느냐. 예. 왜 승인을 안 받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제가 정말 놀라워 물끔할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입니다. 그야말로. 예. 자치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자치권을 지켜내는 것이 자치단체 책임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예. 마치 국가주권을 외국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것과 비슷하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정부와 협의하라라고 돼 있는 것을 가지고 협의가 안 됐다고 협의 조정을 안 했다. 뭐 지금도 조정 중이에요.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 시간을 질질 끌고 있으니까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류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치 승인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고요. 문제다. 승인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남경필 지사께서는 다선의 국회의원이시고요. 예. 법을 만드는 분이셨기 때문에 법률 용어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알겠습니다. 승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치와 관치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다. 아무튼 그거는 아까 제가 정리한 것처럼 협의 조정만 명기되어 있는 법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 이렇게 보고요. 네네. 또 하나 남 지사가 오늘 한 발언 중에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도 안 된다는 거를 이런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지금 현 정부의 복지부도 경기도 3대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까? 경기도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아마 협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의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협의를 완결해 준 거예요. 예. 특별히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협의를 완결해 줬기 때문에 승인했다고 표현하시는데 이건 승인이 아니고 협의를 절차를 마쳤으니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와 관계된 것은 이제 복지부가 이 점에 대해서 이미 이제 협의를 안 해준 거고. 그게 이제 국무총리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소송이 계류 중이다 보니까 아마 복지부 입장에서도 소송 중인 걸 어떻게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협의 중에 안 돼가지고 국무총리 쪽으로 넘어간 거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로 바뀐 후에도 복지부는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나서기가 어렵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데 현재 이제 정권 교체가 됐지만 아직 복지부는 업무 파악 중이 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뭐 검토 중이겠죠. 검토 중일 텐데 복지부가 승인을 했으니까 이거는 합법적이고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불법이라서 무효고 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매우 놀랍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지방자치라고 하는 걸 부인하게 됩니다. 아무튼 조금 애매한 조항들과 복잡한 행정적 절차들 사이에서 서로 입장 차이로 소송까지 가 있다 이런 거고 지금 이재명 시장은 그게 정치적인 탄압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자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돈 대준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자기의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이 복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인데 이런 걸 보장하는 게 자치고 가능하면 이게 존중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자치정부를 맡고 있는 도지사께서 스스로 이런 걸 소송 제기하고 하니까 저로서 참 난감하죠. 남 지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막말 싸움만 하려니 참 답답하다. 이 시장은 제발 막말보다 절차를 먼저 따라달라 이렇게 썼는데요. 막말이 아닌 걸 막말이라고 하는 게 막말이죠. 절차 따를 건 다 따랐다? 절차는 다 따랐죠, 저희로서는. 그럼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면 자치권을 포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대법원에 간 게 벌써 한참 됐는데 그 대법원은 심리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겠죠, 나름. 근데 아직 결론은 안 났고. 정치, 특히 이제 국가기관끼리 분쟁을 법원에 맡기는 건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사실은. 충분히 말로 할 수 있는 거를 왜 법원까지 끌고 와서 이 정치를 법의 영역으로 떼넘기는 겁니까? 아무튼 그 대법원은 아직 판결을 안 내렸고 남경필 지사는 소취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현재 그 상태네요. 저희는 계속 알겠어요. 좀 취하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내년 경기지사 선거 나가시는 거죠? 볼 때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 마음의 결정은 다 했는데 아직 시장 임기도 많이 남아서 공개적으로 이걸 표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전화로 연결된 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이제 재판 거부 투쟁, 옥중 투쟁 이런 모드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분이 법치 또는 법에 대한 관념이 우리 보통의 국민들과 다르신 것 같아요. 우선 선거 과정도 저희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저나 같은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죠. 네네. 여러 가지 뭐 부정적 측면들이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대통령이 돼서 통치를 소위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법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결과가 본인이 이제 영어의 몸이 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 보면 퇴임을 하고 나서도 법은 자신에게는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사법기관도 국가기관이고요. 검찰도 예. 국가기관이고 거기서 죄가 된다고 해서 또는 뭐 혐의가 있다고 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구속하고 하는 건데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이 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위 이제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본인이 구제를 받거나 아니면 지금 영어의 몸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니까 네. 이제 정치 투쟁으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법을 존중하기보다는 법을 좀 무시하고 정치적 문제를 만들어서 더군다나 국제적으로 정치적 문제를 만들어서 네. 좀 여지를 만들어 보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의도한 대로 국제적 정치 문제가 될까요? 잘 안 되겠죠. 너무 명백한 사안이라서 죄를 안 지었는데 뭐 죄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침소봉대에 했다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뭐 명백한 유죄 사실을 알겠습니다. 최근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의혹들도 많이 나와요. 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만. 지은 죄만큼 처벌받는 게 맞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 전직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요. 똑같이 처벌받고 조사받고 해야죠. 저는 이분이 죄 지은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지금 블랙리스트 얘기도 전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댓글 문제라든지 또 자원외교 4대강 뭐 심지어 제1롯데월드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조사하고 책임 있으면 처벌을 하고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계 개편 오늘은 바른정당에서 소식이 막 나오네요. 그렇죠.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긍정적이었어요. 그 국민의당 쪽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근데 대주주격인 유승민 의원도 호응을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유승민 의원? 오늘 유승민 의원이 한국일보, 중앙일보 두 군데 지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건 말하자면 작심하고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면 인터뷰라는 거는. 거기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내 중도 보수 세력이 통합해야 한다. 단계적 통합이든 한 번에 합치든 전제만 갖춰지면 다 가능한 일이다. 지방선거 전이라도 못할 게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바른정당 둘만이 아니라 범위가 더 크네요. 그렇죠.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유승민 의원이나 그 바른정당 자강파 입장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자유한국당하고 통합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이제 맞대응을 하는 거죠. 이쪽에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그쪽 불을 이제 끄는 거죠. 첫 번째 급한 것은.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끌려가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국민의당과 합치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오히려 끌어오자. 그렇죠. 맞불이네요. 그건 이제 방어적인 공세적 방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독자적으로 뭐 하기에는 힘든 게 분명히 있으니까 뭐 속내는 괜찮은 것도 있는 거겠죠. 국민의당이 후보를 내기 어려운 지역은 우리가 내는 방식의 선거연대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 지방선거 이야기입니다. 성사된다면은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임해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 겨뤄볼 것이다. 3자 정립이죠. 이건 사실 옛날부터 나오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현역 의원만 따지면 겹치는 지역이 단 한 곳도 없어요. 바른정당은 주된 구성이 영남 플러스 수도권. 그렇죠. 국민의당은 호남 플러스 비례대표죠. 김성식 의원 수도권에 한 명 있지만은 강세 지역이 다르니까 경쟁은 없는 거고 시너지 효과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전제 조건도 걸었잖아요. 안보관이 너무 다르면 곤란하고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당이라는 이미지도 벗어야 한다. 뭐 나도 영남 지역당이라는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 의원은 통합을 할 때 너무 세세한 조건까지 따질 수는 없다.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 전 이 문장까지만 보고 뒤에 별 이야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뒷문장이 햇볕 정책과 지역주의 문제는 선행 합의가 돼야 된다. 이랬어요. 근데 햇볕 정책 특히 또 호남 기반 이건 국민의당의 핵심 정체성 아닌가요? 그렇죠. 안보 면에서는 바른정당이 훨씬 더 보수적이고 그리고 뭐 호남 지역당이냐.
호남 지역당이라고 하면 국민의당이 우리는 안 그렇다 이러겠지만은 호남 정체성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인정하고 오히려 강조하는 바지 않습니까? DJ 정신을 계승한다 그렇죠. 이러니까. 예. 어찌됐든 간에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가 어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나를 찾아왔었다. 많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원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당 의원들의 뜻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원한다는 게 바른정당과의 통합.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 주말 안 대표를 만났는데 양당 통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통합 가능성을 타진하고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확인한 정도였고 구체적 절차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점점 군부를 떼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분위기인데. 그렇죠. 근데 반발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죠. 박지원 전 대표 연일 반발의 제선두에 서 있고 제가 그러고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천정배, 정동영 이렇게 진보 성향이 강한 호남 출신 의원들이 아마 반대 기류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동교동 출신 고문단 여기서는 아예 민주당하고 합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이상돈 의원도 방송에서 강하게 반발하더라고요. 예. 우호적인 쪽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김동철 원내대표가 거의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호영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말을 약간 과장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없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 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처음 공개한 것도 그렇고 주승용 전 원내대표 포함해가지고 한 10여 명의 긍정적인 의원들이 회동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수도권 쪽도 긍정적이고요. 호남 의원 가운데서도 김동철, 주승용 다 호남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입장이 갈리는 그런 양상이네요. 지금은 그럼 그 세가 팽팽한 거예요? 이게 제가 한 명 한 명을 안 세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반대하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중간에 관망하는 사람 세 가지 부류 아니겠습니까? 어디든지 간에. 이런 것도 예상 가능해요. 너무 제가 앞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른정당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빠지고 국민의당 일부는 민주당으로 빠지고 나머지들이 합쳐지는 거. 그러면은 그 일부가 과연 어느 규모냐? 아이고, 알겠습니다. 정계개편 얘기는 자꾸 나오니까 뭔가 있긴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게요. 윤태권 실장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이 모든 보도 기능이 오늘로 종결되고 역사적인 마침표를 찍으면서 기독교 방송 CBS 보도가 우리나라 방송 언론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 기독교 방송을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애청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청취자분들 깜짝 놀라셨죠? 방금 울먹울먹하며 뉴스 마지막을 장식한 198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37년 전에 CBS의 마지막 뉴스였습니다. 신군부가 언론 통폐합 조치로 CBS로부터 보도 기능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 마지막 뉴스 장미영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지금 함께 들어보셨고요. 그리고 7년 만에 CBS 뉴스를 다시 살려내라 이런 시민들의 요구로 CBS 뉴스사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기독교 방송 뉴스가 지난 1980년 언론 통폐합 조치로 중단된 지 만 6년 11개월 만인 오늘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1위국 등 전국 방송망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CBS 뉴스가 다시 살아난 첫날 1987년 10월 19일 지금부터 정확히 30년 전 변춘애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부활된 뉴스의 첫 시작을 여러분이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CBS 뉴스 부활 30주년 특집 좌담, CBS 저널리즘과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세 분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한 분들이세요. 저희 CBS 출신이시고요. 이 초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장도 맡으신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디어 시민 모임의 이사장 맡고 계신 강대인 이사장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대덕대학교의 황우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황우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 CBS의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강대인 이사장님 CBS에 몇 년도에 입사하셨던 거예요? 예, 제가
방송 생활은 69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극동방송에서 PD로 출발을 했고요.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석사 마치고 인도에 한 1년 다시 공부하러 갔다가 귀국하면서 네. CBS에 합류가 됐습니다. 73년부터 이제 73년. 예. 그래서 이제 편성부 차장, 편성부장, 뭐 기획심의실장 뭐 이런 것을 그럼 PD 출신? 예, 그렇습니다. PD 출신입니다. 예. 네. 80년까지 계셨어요? 네, 80년 언론 통폐합하면서 제가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해직당하신 겁니까? 해직당한 건 아니고요. 그런 언론 상황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대학으로 이제 가는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CBS하고 이제 작별을 구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처음에 80년 마지막 방송하던 장미영 아나운서의 목소리, 예. 또 뉴스가 부활했던 87년에 변춘의 아나운서의 목소리 다 새롭고 참 감격스럽네요. 다 네. 사랑하고 좋아하던 후배들인데, 예. 그리고 우리 대덕대 황우선 교수님은 그 기독교 저널리즘 쪽 연구를 하셔서 CBS에 관한 논문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통폐합되고 부활되고 뭐 그런 배경이라든지 CBS가 처음 탄생하게 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도움 말씀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변상욱 대 기자께서는 몇 년 입사세요? 저는 83년 입사입니다. 83년? 예. 그럼 보도 기능이 없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로 들어오신 거예요? 기자. 그때는 기자를 뽑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으니까요. 그렇죠. CBS는. 예. 그래서 PD를 뽑는다고 하길래 사실은 MBC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CBS 공고가 나왔는데 사실 뽑을 수 있는 상황의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들 그 대학에서. 그런데 갑자기 공고가 나서 그래 뭐 군부 정권이 이렇게 짓밟고 있는 상황에서 CBS로 가자 하고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PD로 입사하신 거예요? PD로 입사했는데 갑자기 뭘 이렇게 나눠주면서 아티클을 나눠주면서 기사로 바꿔보라고 합격자들한테 첫 출근했는데 이렇게 썼더니 그대는 따로 이쪽으로 와서 기자 교육을 따로 받아야겠다. 기자반, PD반을 우선 하고 있어라. 이렇게 돼갖고 저는 기자 생활. 보도 기능을 뺏겼습니다만 뭔가는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84년이 CBS 30주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29년쯤에서 뭔가를 이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충원을 갖다 시작하려는 뭐 그런 단계였다고 봐야죠. 예. 방금 84년이 CBS 30주년이라는 얘기는 54년에 만들어졌다. 그렇죠. 창사 30주년. 예. 황 교수님 좀 소개해 주세요. 54년 어떻게 해서 CBS는 만들어지게 된 건지. 원래 미국의 선교부에서요, 한국의 그 방송국 창설을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측에요. 근데 당시 한국 교회에서는 신문을 원했습니다. 뭐 전통적인 매체이기도 하고 앞서서 이미 한국 교회에서는 뭐 기독 신부를 비롯해서 오랫동안 그 신문을 통해서 이제 선교 활동 또 저널리즘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더 선호했었는데 하지만 당시에 상황이 남북으로 이제 분단이 됐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왕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국 선교부 쪽에서는 일단 전파를 이용한 그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 이제 전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 또 미국 선교부 쪽에서 한국 교회에 그런 라디오 방송의 필요성을 또 이렇게 또 전하면서 한국 교회가 그걸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이제 신문 위주로 해서 그런 저널리즘 활동했다면 1954년 이후에는 바로 그 CBS를 통해서 방송 저널리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54년 CBS가 한국 최초의 민간 방송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국영 방송 하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독점 방송 이제 그런 환경이었었냐면은 CBS가 이제 기독교 방송이면서 동시에 이제 방송으로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탄생했기 때문에요. 말하자면 독점 방송 환경이 이제 복수 방송 체제로 방송 경쟁 체제로 바뀌는 그런 한국 방송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미국 선교회 쪽으로부터 제안이 왔고 초대 사장도 미국인이셨다고요? 네, 그 가미도 선교사라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 한번 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그 가미도 오토 디 캠프라고 하는 선교사분이 물론 이제 목사님이시고 또 신문 방송학도 공부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이제 물론 그 개척자적인 그런 의지도 물론 작용했지만 네. 한국 교회도 이제 변화하는 그 미디어 환경 속에 어떻게 다양한 선교의 미디어를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데 고민을 해왔고 1945년 이후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안에 라디오와 시청각 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네. 라디오 시청각 위원회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 선교나 이런 걸 할 수 있겠는가 관심을 갖다가 이제 그 오토디 캠프 선교사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사실은 1950년쯤에 6.25 한국동란쯤에 CBS가 개국할 뻔했는데 원래 이제 49년도에 이제 발주가 돼가지고 모든 방송 장비가 들어오려다가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질 못하고 일본으로 가 있다가 그 장비가 전쟁 이후에 들어와가지고 준비해서 54년 12월 15일이 이제 개국이 된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역사적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 선교라고 지금 몇 분이 칭하셨어요. 방송 선교만 했다면 80년에 신군부가 여기서 보도 기능을 빼앗아갈 이유도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첫 출범의 배경은 선교적 목적도 있었으나 방송국이 출범하고 시작하면서부터 곧장 보도 뉴스 저널리즘적 기능도 함께 했던 모양이에요. 네, 처음에 그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을 때요. 시사 뉴스를 보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 54년 당시부터?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CBS가 말씀하신 대로 선교 방송이면서 동시에 일반 그 방송 저널리즘의 역할을 이미 이제 갖고 시작을 했고요. 사실 그러면 CBS가 왜 뉴스 부활, 보도 부활을 그렇게 원했느냐? CBS는 출발부터 이렇게 저널리즘을 안고 시작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그렇죠. 구성원들 전체가 바로 CBS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뉴스 보도다 하는 이제 그런 공감대가 있고 그런 일종의 뭐 미션, 어떤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회복시키고 되찾아야 된다, 지켜가야 된다.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 부활을 이렇게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탈당한 거 맞네요. 첫 출범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네. 80년 당시의 상황은 아마 강대니 사장님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뭐 아까 80년 11월 25일 마지막 낮 뉴스 11시 반 뉴스를 진행한 장명 아나운서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참 CBS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아마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뭐 언론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해인 1979년 1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에 이제 신군부의 등장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한국 정치사에서는 민주주의의 복원이라고 하는 큰 여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냐. 그래서 소위 5월의 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서울의 봄. 그래서 이제 1980년에 새로운 그런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꿈들을 가졌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들이 그간의 70년대의 그 유신 시절의 암흑한 시절을 보내왔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저희 자유 언론을 구가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갈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군부의 그런 좀 그런 공작에 의해 가지고 80년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몇 가지 아주 비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언론인 정화운동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인들 비판적 그 활동을 해왔던 언론인들을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쫓겨내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대량 회직. 그러면 약 한 1,200여 명의 이제 언론인들이 이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됐고요. 1,200명이면 참 엄청난 숫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강제 해직에 의해 가지고 이제 언론 통폐합이라고 하는 참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문사 같은 것이 뭐 한 60여 개 있던 것이 23개로 줄어든다든지. 맞습니다. 뭐 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KBS로 많은 것이 흡수 통합되어 버리는데 가장 저희들이 이제 가슴 아픈 것은 CBS가 1954년부터 정말 한국의 양심적인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 변혁과 이것을 추동해 나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론 보도 기능을 갖다가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군부에서 자행된 거고, 막 그로 인해서 참 그 1980년 11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뭐 어떻게 저항할 수 없었죠. 그 시점에서는. 그럼요. 신군부가 막 등장하던 때 11월 12일 날 보안사에서 이제 언론사 사주들을 다 소환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로 거기서 다 이제 통합의 지장을 찍게끔 만드는데 아이고. 뭐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네. 아예 CBS를 문 닫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뉴스 보도 기능만 빼앗게 된 무슨 계기는 있을까요? 네. 앞서 강대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BS가 이제 양심적인 소리를 이제 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제 그것이야말로 이제 신군부 입장에서는 CBS를 없애고 싶고 또 최소한 네. 보도를 이제 못하게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심적인 소리를 전 진실 보도로 이렇게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신뢰를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정치 권력에 대한 그 감시견 역할을 통해서 한국 민주화에 계속 기여를 해왔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군부는 어쨌든 CBS의 문을 닫게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바로 CBS는 그냥 단순한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한국 교회 각 교단들이 연합을 해서 네. 말하자면 창립한 그런 라디오거든요. 그럼 CBS 없앤다는 것은 결국은 한국 교회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건 다름없고요. 기독교 전체와의 그렇습니다. 예. 한국 교회는 또 미국 선교부와 또 연결이 돼 있고요. 그렇죠. 또 미국 선교부는 간접적으로 미국 정부, 직접적으로 국제사회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CBS를 없앤다는 것은 바로 한국 교회, 또 미국 정부, 또 미국 선교부, 네. 국제사회까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군부로서는 CBS를 없애지는 못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국립 끝에 종교 방송이니까 종교 방송 해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빼고 광고용 예. 하지 말아라. 뭐 그러면은 고사 되겠지 아마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뉴스 보도 기능을 빼앗겼던 시점에 변상욱 대기자가 입사를 했는데 왜 들어왔을까요? 그런데 지금 자료나 이런 걸 보면 87년 10월이 공식적인 뉴스 부활입니다만 예. 그 기간 동안에도 예. 80년에서 87년 사이에도 끊임없이 뭔가를 했다면서요. 80년에 이제 언론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뉴스 기능을 완전히 박탈당했는데 사고 기록을 보면 81년부터 시작됩니다. 사고 기록? 사고 기록. 그러니까 교계 뉴스와 화제라고 뉴스레이더라는 종합 뉴스 프로그램을 교계 뉴스와 화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이름은 교계 뉴스로 매일 교계 뉴스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신교가 민주화 운동의 핵심 세력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늘 민주화 운동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렇죠. 이름은 교계 뉴스인데. 예. 뭐 왜냐면 NCC를 중심으로 거기에 인권위원회도 다 있고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 뭐 연구하는 파트도 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청년들 KSCF나 EYC 같은 청년 민주화 운동 단체까지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다 기독교권이었으니까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런데 뭐 이틀 하다가 잘립니다. 예, 이틀 했는데 맨 처음에는 교계 뉴스를 할 줄 알았더니 맨 민주화 운동 소식 나가고 뭐 정부의 농촌 정책과 정부의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같은 게 나오니까 이제 이틀만 하고 잘리면서 거기에 담당했던 기자 2명은 해고시키라고 요청이 내려오죠. 그러나 이제 회사에서는 또 요리조리 빼돌려서 지켜주고 그랬던 게 있고 아마 우리 강희사 사장님 기억하실 겁니다만 70년대 장군멍군이라고 하는 그 시사 가시 프로그램. 예. 아주 그냥 날카롭게 뭐랄까요? 촌철살인에 유명한 거였죠. 장군멍군. 예. 장군멍군이 아주 10분짜리 가시 프로그램이었는데 70년대 박정희 정권이 제일 싫어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세상만사라는 이름으로 80년대 그랬습니다. 살짝 바뀝니다. 네. 그러다가 또 야, 왜 시사 가십을 하냐 그러니까 이거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신앙 가십이다. 거짓말을 해가면서 계속 이름을 바꾸는군요. 예, 이름을 바꾸고 CBS 논단이라고 이제 그 시사적인 이슈를 가지고 대중들을 모아놓고 강연하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또 문화강좌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교양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모습을 바꾸면서 어떻게든 버텨내죠. 시사 분야에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막 입사했을 때입니다만은 83년 가을에 월요 특집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월요 특집? 예. 그것은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청취자들이 방송국하고 소통하는 거는 엽서로 신청 사연을 보낸다거나 그거죠. 예. 전화로 신청곡을 얘기해서 신청곡을 틀어달라고 한다거나
그 정도였는데 이건 너무 일방향적이고 하향적인 것이다. 새로운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대세다라고 하면서 김관석 사장께서 그걸 주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 참여 프로그램? 쌍방향으로 직접 청취자가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세상 이야기를 청취자들한테 또 이슈로 전해주고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씩 하던 건데 거기에서 이제 또 사고가 많이 벌어지죠. 예를 들면 뭐 전두환으로 시작해서 이순자로 끝나는 그따위 뉴스라든가 이런 발언이 나가서 이제 또 뭐 제작진이 또 다 바뀌고. 그때는 사실 그 군부 정권에서 모든 언론 보도들을 다 모니터하고 그렇죠. 보도 지침에 의해서 통제하고 하던 그런 시절인데 그런 얘기가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87년 1월에는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 때 2시간을 준비했다가 정부의 압력으로 방송을 중단시키라는 이제 지시 때문에 간부들이 아마 그런 지시가 있었겠죠. 간부들이 갑자기 나서서 방송 몇 시간 전에 2시간짜리 방송 못한다. 음악이나 틀자라고 했는데 이제 평직원들이 그럴 순 없다라고 해서 간부들을 또 밀어내고 방송실을 어떻게 보면 점거농성인데요. 점거농성하면서 생방송을 진행하기도 하는 사건.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히려 그 암흑기에도 이제 청취자들의 신뢰, 국민의 신뢰는 계속 쌓여가는 거죠. 네, 특히 암흑기일수록 용기 내서 그런 거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불가능하거나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안 하니까 하면은 이제 튀는 거예요. 지금 와서야 이제 뭐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냥 사고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사실 1980년 이제 그 언론 통폐합 조치로 CBS의 그 보도 기능, 뉴스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광고 방송이 중단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980년까지 CBS가 이제 종합 편성을 해가지고 뭐 뉴스, 음악, 오락, 뭐 교양, 뭐 여러 장르의 프로그램들을 이제 다른 그 일반 방송과 똑같이 해왔던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운영비의 거의 90%를 광고에 의존해 왔었어요. 그런데 그 광고 재원이 끊어져 버리니까 결국 한국교회의 후원과 이제 그 선교 헌금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남아있는 그 직원들이 물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의 어떤 변형을 통한 투쟁도 해야 되지만 정말 그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실현의 과정을 7년 동안 거쳐왔으니까 아마 어쩌면은 그것이 광야의 40년하고 비유될 만한 아마 그런 어려운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러네요. 말씀하신 액수가 한 45억 정도의 예산인데 거기에서 90 내지 95%가 광고인데 광고를 갖다가 중지시켜버렸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3억 원인가 아마 공익장음이라고 1년에 3억 원을 줬을 겁니다. 정부가. 근데 이제 이렇게 사고를 치거나 말썽을 부리면 갑자기 돈이 스톱되버려요. 그러면 그게 보너스거든요, 그게. 운영자금도 물론 쓰겠지만, 그게 이제 나올 때 겨우 보너스를 조금 띄워주는 건데, 보너스가 갑자기 안 나와버리죠. 그러면 이제 동료 직원들은 이렇게 쳐다보면서, 또 저 친구들이 사고 쳐갖고 말이야. 안 나온대, 뭐 이러면서. 그리고 황우성 교수께서 60, 70년대 그리고 87년 이전까지. 한국 언론에서 CBS의 어떤 위상이랄까, 역할이랄까?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창립 이후로요, 박정희 정권 시절이나 또 전두환 정권 시절에, 꾸준히, CBS가 그 양심의 목소리 또 진실 보도를 꾸준히 해왔고요. 특별히 그 1972년 유신체제가 이제 선포되고, 또 언론으로서는 더없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언론인으로서는, 첫 번째 구속 사건이 바로 조성호 PD, 우리 CBS PD가 이제 구속이 됐죠. 그래서 개헌법 위반으로 구속이 돼서 징역을 6개월이나 이렇게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당시 이제 오재경 사장 이제 임기였었는데 당국에서는 당연히 즉각 해고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고요. 근데 오재경 사장께서는 CBS 사장 이전에 자유당 정권 시절과 또 박정희 정권 시절에 한동안 공보 관련 그 장관을 역임을 하셨죠. 그랬어요? 네네. 그러시면서 상당히 입 바른 소리를 잘 하시고 굉장히 강직하셨던
때문에 이제 물러나신 상황이신데, 그분이 사장이시면서 조성호 PD를 이제 해고하라고 통보 받았을 때, 조 PD를 불러서, 예. 그만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격려를 하셨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또 그에 앞서서 또 이제 가미도 선교사인 창립자이신데, 그분은 이제 1960년에 4.19 이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예. 당시에 방송이라고는 두 개밖에 없는데, 국영방송과 CBS인데, 그렇죠. 국영방송에서는 그 현장 취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못하죠. 안 하죠. 네. 그때 이제 당시에 CBS에 보도국도 없었고 기자도 없었는데, 가미도 사장께서 이 전체 직원들, 뭐 성우, 국회의원들, 뭐 이런 직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현장에 보내서 그 취재하게 하시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보도하게 해서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이렇게 전하게 하고. 4.19 혁명의 현장 보도. 네네. 네, 그래서 당시에 국민들이 이제 CBS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면 그 4.19 소식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근데 저는 이 CBS가 이러한 그런 양심의 소리를 또 진실 보도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데는 초창기에 이런 가미도 선교사나 또 오재경 사장 같은 분들의 어떤 경영인으로서의 그런 철학, 아주 저널리즘 철학, 또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됐다고 봅니다. 예, 특별히 예. 가미도 사장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요. 그분이 일제 강점기에 이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선교사로 왔는데. 그때 청주에서 이제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당시에는, 그 일제가 그 한국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시기였어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주일 설교에 신사참배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게 발각이 돼서 이제 일경에 체포가 됐고요. 붙잡혀 갔죠. 그때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젊은 시절이고 또 신혼 초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기록에 보니까 한겨울인데 맨발이었어요. 법정에 섰는데. 네. 또 포승줄로 묶였고요. 죄수복을 입고, 결국은 징역 5개월을 살고 이제 미국으로 쫓겨났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었다. 당시에 뭐 일제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의치 않고, 이것은 기독교 정신이기도 하고, 또 저는 그 세계 시민주의 정신에 기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런 정의로운 분들이 또 오재경 사장의 어떤 그런 언론에 대한 투철하는 그런 전림 정신, 이런 것이 기초가 돼서 CBS가 출발부터 그런 공정한 보도, 진실 보도가 가능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대인 이사장님, 변상욱대 기자 입사했을 때 이제 또 선배들한테 이런저런 전설을 듣기도 하고 무슨 교육도 받고 그러잖아요. 딱 들어오면 그런 교육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런 곳이다. 뭐라고 그래요? 뭐 그런 교육이 딱히 있었다기보다는요. 분위기 자체가. 분위기가. 그러니까 항상 뭐 비판적인 그런 언론으로서의 그 자세를 견지하지 않고서는 뭐 CBS에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것은 보도국이나 편성국이나 동일한 분위기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이제 뉴스 프로그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이제 황 교수도 말씀하셨지만은 CBS가 이제 처음에 1954년에 뉴스 프로그램을 했지만 그 당시에 뉴스 기능이 어떻게 했냐면 KBS 뉴스를 15분씩 받아서 냈어요. 처음에는? 예,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57년부터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VOA 뉴스, 미국의 소리 방송을 중계를 하게 되는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방송이 그 당시에 그런 그 여러 국제적인 그런 그 시각이나 또는 한반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그 개방적인 시각들이 전달되어지는 창구였기 때문에 그 CBS 뉴스가 상당히 관심들을 갖는 그런 영역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1958년에 가서 이제 그 동아통신사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루에 5번씩 자체 뉴스를 시작을 합니다. 58년. 예. 그러니까 이제 기자라는 직함은 없었지만 뉴스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아 자체 뉴스를 진행해 왔고 그것이 이제 조금 전에 황 교수 말씀하신 대로 1960년 3월 15일 이제
김주열 군 이제 그 3.15 부정선거에서부터 그렇죠. 그 사건의 연결로 이제 4.19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 모든 과정에 이제 CBS 뉴스가 이제 그 사회 지식인들이나 엘리트 계층들의 이제 관심을 끄는 그런 분야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문맥들이 기자건 PD건 간에 모든 사람이 공유했던 분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그 편성국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뭐 아까 우리 변상욱 대기자 얘기하셨지만은 CBS 논단과 같은 뭐 CBS 교양 강좌, CBS 칼럼이라든지 또 오늘을 진단한다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사적인 토픽을 가지고 이제 심층 보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일반적인 그런 방송계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군부 정권, 전두환 정권의 서슬퍼렇던 시절에 끊임없이 사고를 쳤다는 얘기는 직원들은 항상 뭔가 좀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그랬어요. 어땠어요? 글쎄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집에 퇴근할 때 사실을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동네를 뱅뱅 돌죠. 시커먼 지프차가 이제 동네에 서 있으면 이제 회사로 가서 자고. 집에 안 들어가고 뭐 그러는 경우도 있었고. 뭐 조금 큰 사고가 나면은 이제 집에 전화 걸어서 아무래도 내일은 좀 다녀와야 될 것 같다. 감옥에 좀 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손바지라도 좀 준비해서 사식 넣을 준비라도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행히 또 좋은 회사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럴 때마다 아까 조성호 PD에도 나왔지만 살살 또 옆으로 돌려서 다른 곳에 숨겨서 보호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여지껏 견뎌왔고. 강 이사장님 말씀에 뒤를 잇자면 80년대 분위기는 또 거기에 새로운 것이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파트가 다 없어지고 선교 파트만 남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거냐 하면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언자적인 사명. 시대와 민족을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놔야만 된다. 이 역사를 갖다 순결한 걸로 만들어야지 이 어두운 역사로 왜곡된 역사로 그냥 놔둘 수는 없다는 어떤 예언자적인 사명을 더 강조하는 이제 신앙적인 분위기도 확 일어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할머니들이 예를 들면은 그 허리춤에서 꼬깃꼬깃 접은 돈을 지폐를 꺼내 가지고 헌금을 하고 가시고 하는 광경을 보면은 시민과 민중에 대한 책임 같은 게 뭐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신앙적인 동질감도 훨씬 강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CBS 뉴스 부활 30주년 특집 좌담 CBS 저널리즘과 한국의 민주주의 함께 듣고 계신데요. 너무 우리가 자화자찬만 하는 것 같은 감이 갑자기 듭니다. 뉴스 부활된 이후 30년 뭐 저희가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잘 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얘기 이제 조금 이따 뒤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고 이왕 자화자찬 분위기 간 김에 문자로 참 많은 분들이 저희 칭찬도 해 주시니까요. 별빛 세상님 CBS 감사합니다. 정말 어둡던 시절 소금이었습니다. 이미라님 민주주의라는 말씀에 울컥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송광섭님 한국 언론에서 CBS가 가장 공신력 있고 믿음직한 전파 언론입니다. 5367번 쓰시는 분 금년 63세 전직 은행원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CBS 사랑하는 애청자입니다. 보도기능 회복되었을 때 그 감격 잊지 못합니다. 이선우님 한국 근현대사에서 민주화를 이끌어온 방송이었군요. 청취자로서 뿌듯합니다. 1202번님 정관용 김현정 프로의 애청자로서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방송을 들을 수 있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또 이원진 씨 등 많은 분들이 저도 종교는 아니지만 CBS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만 듣습니다. CBS 뉴스 부활 30주년 축하드립니다. 저희 청취자들이 축하받을 일이죠. 이렇게 또 칭찬의 말씀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87년에 아마도 6월 항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겠죠. CBS 뉴스 보도 기능을 다시 줄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좀 변상욱 대기자님. 83년쯤부터 묘한 일이 벌어지는데 국민들 사이에서 언론이 왜 이 모양이야라는 이제 비판적인 여론이 슬금슬금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영화 택시 드라이버인가요? 보셨지만 택시운전사. 어떻게 된 건지 광주에서 찍은 그 독일 기자의 비디오 테이프가 몰래 세상에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골방에 모여서 그걸 함께 시청하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었고 우리를 속인 것은 물론 군부 정권이겠지만 군부 정권에 유착되어 있는 언론사들이 우리를 깜짝같이 속였다는 이제 반성과 분노가 일면서
KBS 시청률 거부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죠. 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서 한쪽에는 KBS에 대한 거부 운동인데 한쪽에 보니까 CBS가 그때는 이제 기능을 정상화해야 된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니까 그래 CBS 뉴스 같은 걸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운동이 또 이제 벌어지고 그래서 두 개가 어떤 복선을 그리면서 얽히면서 같이 이제 발전해 나가죠. 그래서 CBS 기능 정상화 운동은 국회 청원 운동으로 국회 청원 운동에서 다시 범국민 서명 운동으로 가고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은 시청료 거부 운동 플러스 시청 거부 운동으로 또 발전해 가고 그러면서 그게 86년, 87년으로 확 국민들을 갖다 이제 몰고 가죠. 그러면서 맨 처음에 권인숙 씨 성고문 사건 거기에서 분노가 터지고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에서 분노가 터지고 그렇죠. 이한열 사망 사건에서 분노가 터지고 하면서 6월 항쟁으로 가는 거죠. 네. 예. 그 중간에 또 아마 80년에 집단을 해고당했던 해직 언론인들의 어떤 모임, 해직 언론인들의 투쟁 이런 것도 또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980년에 이제 대량 해직된 언론인들이 언론운동협의회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되고요. 이제 거기에 기관지 성격으로 말지라고 하는 이제 출연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말지가 그간의 세상에 그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들에 대한 것들, 특히 이제 보도 지침 문제를 폭로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민주 언론의 필요성들을 이제 절감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 되고 조금 전 이제 변상욱 대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 종교기관에서 출발한 뭐 YMC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아주 조금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그것이 85년, 86년 오면서부터 이제 아주 거대한 물결로 가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 사회 변혁을 이제 추동해내자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아마 가장 큰 극적인 그런 전기가 저는 이제 80년 4월 13일에 전두환 씨가 4.13 호헌 조치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렇죠. 이 저도 사실 그때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호헌 조치에 대한 걸 비판하는 글을 쓰고 아까 변 기자처럼 저도 이제 다음 날은 아마 어쩌면 감옥에 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는 전국 대학 교수님들이 호헌 반대 시위에 다 나섰었어요. 다 나서 있었고요.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때 이제 그 민주화 교수협의회 제가 이제 창립 멤버인데 그렇게 해서 출범이 됐고 또 각 대학의 이제 대학 민주화,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교수협의회 운동들이 생기게 되고 그랬는데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응집되어진 결과가 87년 10월 19일 CBS 뉴스의 부활이라고 하는 막 이런 것 물론 내부적인 어떤 동력과 또 외부적인 조건들과 이런 것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당시 6.29 선언이 있고 그에 또 대선을 앞두고 정권 차원에서도 이게 조금 안 달라질 수가 없었던 뭐 그런 그 배경도 있다고 봐야죠. 예를 들면 80년에 해직된 해직 언론인들이 이제 협의체로 뭉치고 거기에 이제 동아투이, 조선투이가 또 함께 뭉쳐지고 결합하고 그게 말지가 생겨나고 말지에서 이제 86년 9월이죠 아마 보도지침 폭로 사건이 뻥 터져 나오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서가왔구나라고 국민들이 이제 명확하게 깨우치면서 언론을 그다음두면 안 된다 해서 민주화 운동의 한 갈래로 언론을 갖다 정상화시키는 운동이 확 불이 붙죠. 황 교수님이 좀 정리해 주시면 뉴스 보도 기능의 회복 어떻게 가능했느냐? 저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저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CBS의 출발 자체가 거기 인가증에 거기 시사뉴스 보도가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이 어떤 스스로의 이제 그 정체성에 있어서 뉴스는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와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제 공감대가 이제 있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광고 기능뿐만 아니라 보도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운동을 펼치고 또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각계 호소하면서 당위성을 널리 알렸죠. 그러면서 이제 앞서 우리 변상욱 대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87년에 60 항쟁으로 이렇게 민주화 물결이 절정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성과를 얻어서 이 보도부활이란 제자리를 회복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한국교회의 지원과 협력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뭐 뉴스 못하게 하고 뭐 사회적 영향력 자체가 이제 거의 사라지는 거죠. 광고 못하게 하고 뭐 수익이 대부분 없어지니까 이제 문 닫아야 되는 형편이 되다시피 하는 건데 그때
한국교회가 각 교단이 연합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재정적인 후원을 했고요. 물론 그것으로 해서 뭐 넉넉할 수도 없고 충분할 수도 없었겠지만 아주 극한 재정 위기는 면할 수 있었다는 네. 것이 굉장히 네. 큰 힘이 됐었다. 예. 그 세 번째로는 방금 이렇게 트위터로도 이렇게 많은 그 애청자들이 연락을 주시는데요. 국민들이 CBS는 진실한 뉴스를 보도하는 매체다. 성원, 국민의 성원. 네, 공정한 뉴스 또 신뢰받는 뉴스를 하는 그런 언론사라고 하는 그런 그냥 아주 확실한 그렇습니다.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보도 부활이 가능했다. 변상욱 대기자 입사하고 이제 한 4년 지났을 때인데 느낌이 어땠어요? 막 감격스러웠습니까? 사실 전 전혀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부터 밤까지 죽어라고 뛰어서 일을 마치면 막 탈진하고 또 다음날 또 뛰어야 되는데 우선 취재 인력이 부족했을 기자라고는 테니까. 예. 어떨 때는 2명, 어떨 때는 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랬어요. 예. 이걸 시대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고 뭐 정리를 할 수 있는 막 여건도 아니었는데 네. 아무튼 막 그 취재차 타이어에서 타는 냄새가 이렇게 나도록 뛰고 돌아와서 기사 마감시키고 다음 날 뭐 나갈 방송 편집하고 하다 보면 하루가 가는 건데. 그리고 바로바로 이제 기자들도 좀 채용하고 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맨 처음에 이제 87년 6.29 선언 나고 한 몇 주 있다가 9월 제 기억으로는 9월 14일 같습니다. 5시간 생방송을 하죠. CBS 뉴스 기능을 왜 빨리 회복시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5시간 생방송 뒤에 이제 한 6분 30초에 걸친 기습 뉴스 허가받지 않은 사실 방송사 허가 취소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구 뉴스를 내보낸다면. 불법 뉴스. 불법 뉴스를 네. 일단 내보냈고 그러고 나서는 바로 시켜줄 줄 알았더니 또 뭐 미적미적 자꾸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그러는 사이에 경영진이 이제 바뀌었죠. 바뀌면서 10월에는 된다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10월 19일 날 뉴스를 부활시키고 네. 바로 준비를 해서 11월에 시험 공고를 냅니다. 네, 모자라는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87년 12월 1일부로 이제 한 30명의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해를 바꾸면서 KBS에 갔던 선배들이 돌아오시고 그다음에 타 회사에서 이제 특채로 사람들을 채우고 해서 7년의 공백을 뭐 급히 메꾸느라고 달렸죠.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정상화되고 또 각종 시사 프로그램들도 또한 또 시도되고 아마 청취자분들 모르시겠지만 저도요 CBS에 처음 방송한 게 88년 그때예요. 네. 아마 오늘을 생각하며 내일을 생각한다가 그때 쭉 이어지면서 아마 출연했을 그때 그러니까 아침에는 오늘을 생각하며 밤에는 내일을 생각한다 해서 15분짜리 두 사람이 대담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정 진행자가 아니고 두 명을 매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처음 출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약간의 그 진행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지금은 작고하신 김근태 전 의원, 이부영 전 단의장 뭐 이런 제아의 거목들하고 대담을 나누기도 하고 뭐 그런 등등의 시도들이 쭉 이어지다가 1990년에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신 이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생겼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월요 특집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월요일은 월요 특집을 하고 그 뒤에다가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붙이다가 결국은 그게 이제 시사자키로 그렇죠. 발전을 하게 되죠. 네. 1990년 만들어서 지금까지 시사자키는 계속 CBS의 저녁 시간을 책임지고 있고요. 처음 90년에 시사자키가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거의 한 4년 동안 매주 한 번씩 고정 출연하는 정치평론 담당자였습니다. MC는 여러 사람 갈아치웠는데 저는 몇 년을 계속 했어요. 저도 시사자키랑 또 CBS랑 보면 참 인연이 깊어요. 그러네요. 뭐 CBS 하면 정 선생님 생각나고 정 선생님 하면은 CBS 생각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직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자, 뭐 자화자찬 겸 홍보 겸 뭐 다 했으니까요. 이제 좀 쓴소리도 듣겠습니다. 30년 뉴스 부활하고 우리가 꼭 잘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서 보시면서 우리 강대인 이사님 어떠셨어요? 글쎄요, 뭐 제가 CBS 안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쓴소리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요. 우선은 뭐 이런 걸 먼저 이해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CBS가 방송을 시작할 때도 뉴스를 내보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뉴스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술력 같은 것들을 확보하지 못했었다는 점이고요.
이제 그런 것이 70년대 이제 일반 방송과 경쟁을 하던 시대에서도 네. 역시 이제 열악한 인력 사정이 이제 아주 발목을 잡아오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에 대한 이제 재훈련 과정이라든지 네. 또 이제 부족한 어떤 그 기자재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취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장비들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뭐 상존했었고 막 그 이후에 특히 이제 뉴스가 부활한 그 이후에도 이제 CBS의 재정적인 형편 때문에 쉽지 네. 않았던 거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그래도 그 뉴스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애쓴 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다만 이제 뉴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뉴스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묻는다면 뉴스를 결정하는 뉴스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일반적으로 이제 서양에서 사용하는 뉴스 가치들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사용합니다. 시의적절한 것이냐, 네. 또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것이냐,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냐, 또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가 돼서 정말 충격적인 것이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뉴스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뉴스 밸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것에 매달리 보면 그건 뭐 서양 언론의 그런 판박이밖에는 다름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CBS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 땅에 어떻게 실현해 가는 그런 그 궁극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니까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도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또는 다른 매체가 바라보지 아니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노력. CBS만의 관점. CBS만의 관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굴하고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노력들이 정말 그대로 다 따라왔겠느냐. 알겠습니다. 하는 점에서는 좀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노력해야 할 대목 마지막으로 말씀 듣도록 하고요. 우리 황우선 교수께는 마지막 말씀으로 언론 환경이 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라디오 방송으로서의 어떤 한계랄까 이런 것도 뚜렷한데 거기에 네. 좋은 말씀 짧게 한 말씀만 좀 청할게요. 이제 뭐 1인 미디어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디지털 뉴스 생태계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런 나타난 변화인데요. 이제는 뭐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고 또 누구나 이렇게 인터넷 신문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이 언론사들이 아주 무한 경쟁으로 이렇게 내몰리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언론의 뉴스 기능, 이 저널리즘 역할이 상당히 후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저널리즘의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감시 기능, 감시견 역할과 또 그 언론사 영업행위의 구분이 아주 모호해져가는 그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우리 CBS가 이제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는 뭐 우리나라 언론 모두의 이제 공통 목표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얻어내느냐가 이제 큰 과제였다면 오늘날에는 이제는 광고 권력으로부터 그렇죠. 어떻게 저널리즘을 지켜 나갈 것이냐가 아주 큰 과제가 됐거든요. 네. 앞서서 언론 통폐합 과정에 이제 광고 없어지고 또 뉴스 없어졌을 때 한국 교회가 각 교단이 연합해서 CBS를 지켜냈던 것처럼 지금은 다시 이제 한국 교회가 또 연합을 해서 적극적으로 CBS를 후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통해서 바로 광고 권력으로부터 CBS를 그 진실 보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 CBS를 통해서 기독교의 정체성,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것을 실현하고 알겠습니다. 특별히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진실 보도를 지켜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것이 이제 언론의 가장 기본 본령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변상욱 대기자님 뉴스부활 30년 맞아서 CBS 언론인 선언도 발표하신다는데 뭐 한 30초만 이야기.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감사 콘서트를 열면서 네. 그 현장이죠. 예, 그래서 언론인 선언이 이제 여기에서 CBS 식구들의 뜻을 모아서 발표가 됩니다. 네. 아까 강 이사장님 설명하신 대로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신장하고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본다는 것과 그리고 역시 박애와 희생, 인간성 회복이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지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이제 CBS 언론인 선언이 이날 발표될 예정이고요. 네. 또 그렇게 그걸 따라서 노력을 해야죠. 네. 조금 아까 황 교수님 지적해 주신 정치 권력뿐 아니라 광고 권력,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게다가 CBS 언론인 선언에는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들어있어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에 대한 유혹. 네. 여기로부터 우리를 지켜냅시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그런 정신으로 저희 CBS는 앞으로도 계속 굳건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가니까 제가 CBS 직원같이 돼버렸는데 저는 사실은 직원은 아니지만 CBS와 워낙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언론인입니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강대인 미디어 시민 모임 이사장, 대덕대학교 황우선 교수님, 또 CBS의 변상욱 대기자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CBS 뉴스 부활 30주년 특집 좌담 CBS 저널리즘과 한국의 민주주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자키 오늘은 뉴스 부활 30주년 특집 좌담으로 꾸며드렸습니다. 문자로도 저희 뉴스 부활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시사자키부터 또 내일부터 계속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청년복지정책,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상 선거전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정도로 지금 날카로운 대립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경기도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예산이 잘못됐다고 무효 소송 제기한 게 있는데 그건 박근혜 정부 청탁으로 이루어진 청부 소송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시장이 남경필 지사 측에 소취하를 요구하고 있죠. 이재명 성남시장 잠시 후에 전화로 만나보고요. 오늘 2부에서는 특별한 순서 마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1987년 10월 19일 바로 오늘 저녁 저희 CBS 뉴스가 부활을 맞았습니다. 1980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조치로 보도 기능을 빼앗겼던 CBS가 7년 만에 어떻게 다시 목소리를 되찾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특집 좌담 마련했습니다. 강대인 미디어 리더스 포럼 공동대표, 대덕대 황우선 교수, CBS의 변상욱 대기자 세 분과 함께하는 시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성남시에 3대 무상복지가 있죠.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그런데 그 예산을 의결한 것은 무효다라면서 경기도가 지난해 1월, 벌써 한참 됐네요, 대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한테 그 소 취하하라, 그건 박근혜 정부의 청탁하에 이루어진 청부소송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네요. 이재명 성남시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그 3대 무상복지 예산 의결한 게 무효다? 경기도는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 그다음에 예산이 정부의 승낙을 안 받고 마음대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네. 라고 하는 게 이 박근혜 정부의 주장이었고, 예. 그 주장에 따라서 불법이라고 보고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예.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조례나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정부의 승낙을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과거에 이제 소위 관치 시절에는 뭐 시장도 임명하고 자치사무도 전부 다 정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정상적인 자치권이 보장된 나라에서는 예. 자기의 권한과 자신의 재원을 가지고 독자적인 주민복지 사업을 하는 건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이죠. 예. 만약에 이런 것까지 전부 정부가 승인을 한다면, 즉 정부가 마음대로 못하게 할 수 있다면 이미 자치가 아니죠. 예.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가 이제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자체의 조례 제정권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만든 이 3대 복지 예산을 예. 정부의 동의를 안 받았다. 난 동의해 줄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냥 했으니까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요. 예. 중앙정부는 직접 성남시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 경기도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서 경기도가 결국은 자기들 이해관계도 없는데 네. 같은 자치단체끼리 그야말로 그 일종의 자해성, 자치권을 침해하는 소송을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경기도도
자치권을 존중받아야 될 자치단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정부의 동의를 안 받았다고 자체적 사무를 마음대로 못하면 자치가 아닌데 이게 정부의 입장을 두둔해 준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지역 형평성이나 이런 것 차원에서 지자체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 복지부하고 어떤 협의 절차 그리고 네. 동의를 구하는 절차들은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요. 예. 협의는 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정을 해야 되니까. 협의와 조정을 하게 돼 있지. 합의나 승낙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법조문은 매우 중요한 그 문헌에 의해서 해석해야 되는데요. 법조문에 그래서 협의하라고 돼 있죠. 네.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게 해도 안 되고 또 마음대로 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해라라고 돼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조정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조정이 안 되면 어떡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만든 이유는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지나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그 협의 조정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그 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펴온 주장과 지금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주장과 지금 이재명 시장의 주장은 어쨌든 법적 판단은 아직 못 받아본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경기도의 소송은 박근혜 정부의 청부 소송이다. 왜 그런 주장을 하시게 됐나요? 이게 이제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우선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 정부 어떤 정책을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무상교복 이런 조례가 다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용인하고 넘어갔습니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계 개편 오늘은 바른정당에서 소식이 막 나오네요. 그렇죠.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긍정적이었어요. 그 국민의당 쪽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근데 대주주격인 유승민 의원도 호응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유승민 의원? 오늘 유승민 의원이 한국일보, 중앙일보 두 군데 지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건 말하자면 작심하고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면 인터뷰라는 거는. 거기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내 중도 보수 세력이 통합해야 한다. 단계적 통합이든 한 번에 합치든 전제만 갖춰지면 다 가능한 일이다. 지방선거 전이라도 못할 게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바른정당 둘만이 아니라 범위가 더 크네요. 그렇죠.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유승민 의원이나 그 바른정당 자강파 입장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자유한국당하고 통합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이제 맞대응을 하는 거죠. 이쪽에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그쪽 불을 이제 끄는 거죠. 첫 번째 급한 것은.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끌려가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국민의당과 합치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오히려 끌어오자. 그렇죠. 맞불이네요. 그건 이제 방어적인 공세적 방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힘든 게 분명히 있으니까 속내는 괜찮은 것도 있는 거겠죠. 국민의당이 후보를 내기 어려운 지역은 우리가 내는 방식의 선거 연대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 지방선거 이야기입니다. 성사된다면은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임해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 겨뤄볼 것이다. 3자 정립이죠. 이건 사실 옛날부터 나오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현역 의원만 따지면 겹치는 지역이 단 한 곳도 없어요. 바른정당은 주된 구성이 영남 플러스 수도권. 그렇죠. 국민의당은 호남 플러스 비례대표죠. 김성식 의원 수도권에 한 명 있지만은 강세 지역이 다르니까 경쟁은 없는 거고 시너지 효과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제 조건도 걸었잖아요. 안보관이 너무 다르면 곤란하고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당이라는 이미지도 벗어야 한다. 나도 영남 지역당이라는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 의원은 통합을 할 때 너무 세세한 조건까지 따질 수는 없다.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 전 이 문장까지만 보고 뒤에 별 이야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뒷문장이 햇볕 정책과 지역주의 문제는 선행 합의가 돼야 된다. 이랬어요. 근데 햇볕 정책 특히 또 호남 기반 이건 국민의당의 핵심 정체성 아닌가요? 그렇죠. 안보면에서는 바른정당이 훨씬 더 보수적이고 그리고 호남 지역당이냐. 호남 지역당이라고 하면 국민의당이 우리는 안 그렇다 이러겠지만은 호남 정체성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인정하고 오히려 강조하는 바지 않습니까? DJ 정신을 계승한다 이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가
어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나를 찾아왔었다. 많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원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당 의원들의 뜻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원한다는 게 바른정당과의 통합?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 주말 안 대표를 만났는데 양당 통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통합 가능성을 타진하고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확인한 정도였고 구체적 절차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점점 군부를 떼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분위기인데. 그렇죠. 근데 반발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죠. 박지원 전 대표 연일 반발의 제선두에 서 있고 제가 그러고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천정배, 정동영 이렇게 진보 성향이 강한 호남 출신 의원들이 아마 반대 기류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동교동 출신 고문단 여기서는 아예 민주당하고 합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이상돈 의원도 방송에서 강하게 반발하더라고요. 예. 우호적인 쪽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김동철 원내대표가 거의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호영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말을 약간 과장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없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 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처음 공개한 것도 그렇고 주승용 전 원내대표 포함해가지고 한 10여 명의 긍정적인 의원들이 회동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수도권 쪽도 긍정적이고요. 호남 의원 가운데서도 김동철, 주승용 다 호남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입장이 갈리는 그런 양상이네요. 지금은 그럼 그 세가 팽팽한 거예요? 이게 제가 한 명 한 명을 안 세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반대하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중간에 관망하는 사람 세 가지 부류 아니겠습니까? 어디든지 간에. 이런 것도 예상 가능해요. 너무 제가 앞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른정당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빠지고 국민의당 일부는 민주당으로 빠지고 나머지들이 합쳐지는 거. 그러면은 그 일부가 과연 어느 규모냐? 아이고, 알겠습니다. 정계개편 얘기는 자꾸 나오니까 뭔가 있긴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게요. 윤태권 실장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이 모든 보도 기능이 오늘로 종결되고 역사적인 마침표를 찍으면서 기독교 방송 CBS 보도가 우리나라 방송 언론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 기독교 방송을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애청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청취자분들 깜짝 놀라셨죠? 방금 울먹울먹하며 뉴스 마지막을 장식한 198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37년 전에 CBS의 마지막 뉴스였습니다. 신군부가 언론 통폐합 조치로 CBS로부터 보도 기능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 마지막 뉴스 장미영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지금 함께 들어보셨고요. 그리고 7년 만에 CBS 뉴스를 다시 살려내라 이런 시민들의 요구로 CBS 뉴스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기독교 방송 뉴스가 지난 1980년 언론 통폐합 조치로 중단된 지 만 6년 11개월 만인 오늘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1위국 등 전국 방송망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CBS 뉴스가 다시 살아난 첫날 1987년 10월 19일 지금부터 정확히 30년 전 변춘애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부활된 뉴스의 첫 시작을 여러분이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CBS 뉴스 부활 30주년 특집 좌담 CBS 저널리즘과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세 분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한 분들이세요. 저희 CBS 출신이시고요. 이 초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장도 맡으신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디어 시민 모임의 이사장 맡고 계신 강대인 이사장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대덕대학교의 황우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황우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 CBS의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강대인 이사장님 CBS에 몇 년도에 입사하셨던 거예요? 예, 제가 방송 생활을 69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극동방송에서 PD로 출발을 했고요.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석사 마치고
인도에 한 1년 다시 공부하러 갔다가 귀국하면서 네. CBS에 합류가 됐습니다. 73년부터 이제 73년. 예. 그래서 이제 편성부 차장, 편성부장, 뭐 기획심의실장 뭐 이런 것을 그럼 지냈습니다. PD 출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PD 출신입니다. 예. 네. 80년까지 계셨어요? 네, 80년 언론 통폐합하면서 제가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해직당하신 겁니까? 해직당한 건 아니고요. 그런 언론 상황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대학으로 이제 가는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CBS하고 이제 작별을 구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처음에 80년 마지막 방송하던 장미영 아나운서의 목소리, 예. 또 뉴스가 부활했던 87년에 변춘애 아나운서의 목소리 다 새롭고 참 감격스럽네요. 다 네. 사랑하고 좋아하던 후배들인데, 예. 그리고 우리 대덕대 황우선 교수님은 그 기독교 저널리즘 쪽 연구를 하셔서 CBS에 관한 논문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통폐합되고 부활되고 뭐 그런 배경이라든지 CBS가 처음 탄생하게 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도움 말씀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변상욱대 기자께서는 몇 년 입사하세요? 저는 83년 입사입니다. 83년? 예. 그럼 보도 기능이 없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로 들어오신 거예요? 기자. 그때는 기자를 뽑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으니까요. 그렇죠. CBS는. 예. 그래서 PD를 뽑는다고 하길래 사실은 MBC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CBS 공고가 나왔는데 사실 뽑을 수 있는 상황의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들 그 대학에서. 그런데 갑자기 공고가 나서 그래 뭐 군부 정권이 이렇게 짓밟고 있는 상황에서 CBS로 가자 하고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PD로 입사하신 거예요? PD로 입사했는데 갑자기 뭘 이렇게 나눠주면서 아티클을 나눠주면서 기사로 바꿔보라고 합격자들한테 첫 출근했는데 이렇게 썼더니 그대는 따로 이쪽으로 와서 기자 교육을 따로 받아야겠다. 기자반, PD반을 우선 하고 있어라. 이렇게 돼갖고 저는 기자 생활. 보도 기능을 뺏겼습니다만 뭔가는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84년이 CBS 30주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29년쯤에서 뭔가를 이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충원을 갖다 시작하려는 뭐 그런 단계였다고 봐야죠. 예. 방금 84년이 CBS 30주년이라는 얘기는 54년에 만들어졌다. 그렇죠. 창사 30주년. 예. 황 교수님 좀 소개해 주세요. 54년 어떻게 해서 CBS는 만들어지게 된 건지. 원래 미국의 선교부에서요, 한국의 그 방송국 창설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네. 한국교회 측에요. 근데 당시 한국교회에서는 신문을 원했습니다. 뭐 전통적인 매체이기도 하고 앞서서 이미 한국교회에서는 뭐 기독신부를 비롯해서 오랫동안 그 신문을 통해서 이제 선교 활동 또 저널리즘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더 선호했었는데 하지만 당시에 상황이 남북으로 이제 분단이 됐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왕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네네. 그런데 갑자기 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이 위법해서 무효라고.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사이에 정부의 입장이 강경하게 아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가 성남을 뭐 악마의 속삭임이라든지 이렇게 저를 비난하고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비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경필 지사가 갑자기 이게 자기 경기도에도 사실은 해가 되는 정부의 조치인데 자치권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경기도는 이해관계도 없는데 정부의 입장에 맞춰서 저희를 소송을 하길래 이거 좀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저희가 생각했죠. 근데 그 사연을 확인하셨어요? 결국은 그 사연이 얼마 전에 문서로 나온 겁니다. 어떤 문서입니까? 1월 6일, 작년 1월 6일에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문서가 나왔다는 거죠.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그렇습니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서 강력 대응할 것 이런 걸 써놨는데요. 강력 대응하라는 지시를 누가 내렸어요? 비서관 회의에서 그런 대응할 것 이런 지시를 했다고 이제 문서가 이제 나와서 이재정 국회의원이 공표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걸 보니까요. 그냥 정책의 차이 아닙니까? 입장의 차이. 국민들의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국민에게 더 이익이 될까 고민인데 무슨 선멸하듯이 이런 적대감 인부도 있어서
저는 일종의 광기 아니냐 이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니까 국가기록원에 가서 이렇게 글로 베껴와서 필사해서 지금 이것저것 밝혀지고 있는 청와대 이 수석비서관 회의록에 또 하나 이게 등장한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2016년 1월 6일 그때는 비서실장 주재회의였어요? 대통령 주재회의였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나온 것만 가지고 보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그게 단순히 이제 내부의 의견 조정 정도였다면 그래도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그 경기도 지사께서 자치단체를 맡고 있는 분께서 갑자기 조례는 문제 삼지 않다가 조례에 의한 예산을 갑자기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좀 모순된 행동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잠깐만요. 2016년 1월 6일 그 회의록에 그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한 건 언제입니까? 1월 20일인가 이때쯤 했습니다. 1월 16일인가 뭐 그때쯤 진짜 그러니까 바로 그 회의록 나오고 불과 얼마 안 됐다. 며칠 사이. 네, 그렇습니다. 며칠 사이다. 네. 따라서 아마 이 청와대가 남경필 지사한테 지시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의심하시는 거죠? 지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입장을 따라준 것이겠죠.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저희가 좀 우회적으로 경기도에 이거 사실 자치권을 서로 수호해야 될 같은 자치단체끼리 소송을 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니 안 했으면 좋겠다고 수차 저도 부탁을 좀 드리고 그랬어요. 지사님한테.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전해 들은 얘기는 매우 곤란하다 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청와대 회의록이 지금 공개된 걸 보니까 바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소송 건 거 아니냐. 그래서 청부 소송 아니냐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해성 청부 소송이라고 제가 자꾸 주장하고 있죠. 네. 그런데 오늘 이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또 쟁점이 됐는데 남경필 지사는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아니 이거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또 뭐 박원순 서울시장을 언급하면서 뭐 정책을 조금 필요하면 요건에 맞게 수정하면 되는 일인데 왜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느냐. 법과 절차에 위배되는 것 같아서 소송을 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말씀 중에 아마 이랬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는 경기도 청년 정책은 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다. 근데 뭐 성남시도 승인받으면 되지 않느냐. 왜 승인을 안 받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놀라워 물끔할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입니다. 그야말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자치권을 지켜내는 것이 자치단체 책임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마치 국가주권을 외국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정부와 협의하라라고 돼 있는 것을 가지고 협의가 안 됐다고. 협의 조정을 안 했다. 뭐 지금도 조정 중이에요.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 시간을 질질 끌고 있으니까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류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치 승인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고요. 문제다. 승인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남경필 지사께서는 다선의 국회의원이시고요. 법을 만드는 분이셨기 때문에 법률 용어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승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치와 관치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다. 아무튼 그거는 아까 제가 정리한 것처럼 협의 조정만 명기되어 있는 법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남 지사가 오늘 한 발언 중에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도 안 된다는 거를 이런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지금 현 정부의 복지부도 경기도 3대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까? 경기도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아마 협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협의를 완결해 준 거예요. 특별히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협의를 완결해 줬기 때문에 승인했다고 표현하시는데 이건 승인이 아니고 협의를 절차를 마쳤으니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와 관계된 것은 이제 복지부가 이 점에 대해서 이미 이제 협의를 안 해준 거고. 그게 이제 국무총리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소송이 계류 중이다 보니까 아마 복지부 입장에서도 소송 중인 걸 어떻게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협의 중에 안 돼가지고 국무총리 쪽으로 넘어간 거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로 바뀐 후에도 복지부는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나서기가 어렵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데 네. 현재 이제 정권 교체가 됐지만 아직 복지부는 업무 파악 중일 테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뭐 검토 중이겠죠. 검토 중일 텐데 복지부가 승인을 했으니까 이거는 합법적이고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불법이라서 무효고 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매우 놀랍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결국 지방자치라고 하는 걸 부인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조금 뭐 애매한 조항들과 복잡한 행정적 절차들 사이에서 서로 입장 차이로 소송까지 가 있다 이런 거고 지금 이재명 시장은 그게 정치적인 탄압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자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돈 대준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자기의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이 복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인데 이런 걸 보장하는 게 자치고 가능하면 이게 존중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자치정부를 맡고 있는 도지사께서 스스로 이런 걸 소송 제기하고 하니까 저로서 참 난감하죠. 남 지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막말 싸움만 하려니 참 답답하다. 이 시장은 제발 막말보다 절차를 먼저 따라달라 이렇게 썼는데요. 네, 막말이 아닌 걸 막말이라고 하는 게 막말이죠. 네네. 절차 따를 건 다 따랐다? 네, 절차는 다 따랐죠, 저희로서는. 그럼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면 자치권을 포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대법원에 간 게 벌써 한참 됐는데 그 대법원은 심리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겠죠, 나름. 근데 아직 결론은 안 났고. 정치, 특히 이제 국가기관끼리 분쟁을 법원에 맡기는 건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사실. 충분히 난로할 수 있는 거를 왜 법원까지 끌고 와서 이 정치를 법의 영역으로 떼넘기는 겁니까? 아무튼 그 대법원은 아직 판결을 안 내렸고 남경필 지사는 소취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현재 그 상태네요. 네, 뭐 저희는 계속 알겠어요. 좀 취하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내년 경기지사 선거 나가시는 거죠? 볼 때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사실 마음의 결정은 다 했는데 아직 시장 임기도 많이 남아서 공개적으로 이걸 표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전화로 연결된 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이제 재판 거부 투쟁, 뭐 옥중 투쟁 이런 모드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분이 법치 또는 법에 대한 관념이 우리 보통의 국민들과 다르신 것 같아요. 우선 선거 과정도 저희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저나 같은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죠. 여러 가지 뭐 부정적 측면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돼서 통치를 소위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법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본인이 이제 영어의 몸이 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 보면 퇴임을 하고 나서도 법은 자신에게는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사법기관도 국가기관이고요. 검찰도 국가기관이고 거기서 죄가 된다고 해서 또는 뭐 혐의가 있다고 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구속하고 하는 건데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위 이제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본인이 구제를 받거나 아니면 지금 영어의 몸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니까 이제 정치 투쟁으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을 존중하기보다는 법을 좀 무시하고 정치적 문제를 만들어서 더군다나 국제적으로 정치적 문제를 만들어서 좀 여지를 만들어 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의도한 대로 국제적 정치 문제가 될까요? 잘 안 되겠죠. 너무 명백한 사안이라서. 죄를 안 지었는데 뭐 죄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침소봉대했다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뭐 명백한 유죄 사실을 알겠습니다. 최근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의혹들도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만. 지은 죄만큼 처벌받는 게 맞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 전직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요. 똑같이 처벌받고 조사받고 해야죠. 저는 이분이 죄 지은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지금 블랙리스트 얘기도 전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댓글 문제라든지 또 자원외교 4대강 뭐 심지어 제1롯데월드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조사하고 책임 있으면 처벌하고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되겠죠.